우리 팀 중에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타이밍에 생리를 하는 중이었어요. 피냄새를 맡으면 악어가 더 달라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서 대한민국까지 가야 되니까 안전을 해치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노력해요. 그분한테 우리가 막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그분이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랩으로 온 몸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피냄새가 나가지 않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연구소 연구원 박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탈북을 하기로 결심하신 사연이 궁금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셨길래 탈북을 하시게 되었나요? 사실 우리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이 막 좋고 그리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국가를 경험은 하고 싶었지만 선뜻 내노라를 아예 등을 지고 떠나기는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2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했어서 저는 이제 조금은 더 많은 감시와 그리고 어떤 탄압을 좀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나라에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사는 건 당연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탄압을 받고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고 북한 당국이 이제 저희를 목졸려 오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든 고향을 떠나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또 제가 그 타이밍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도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또 어머니도 혼자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남아 계셨고 해서 군대를 계속 미뤘어요. 이제 이렇게 뇌물 같은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미루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계기가 됐고 그 타이밍이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탈북의 길에 나섰죠. 그러면 탈북하시고 나서 아버님도 같이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탈북이 사실 혼자 개척하기로는 거의 불가능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그 비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안전을 최소한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게 그러니까 가격 측정이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에 의해서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려면 사실 한 3대, 4대가 모아도 지불 못할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력자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탈북의 모든 걸 다 설계를 하시고 저희는 이제 따랐죠. 탈북을 하다 걸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사실 북한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뇌물공화국이라는 우리 따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모든 게 다 통해요. 근데 이게 남쪽에 온다라는 거는 북한에서 나라를 배신하고 적으로 간다, 적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사범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경제사범과 정치사범으로 좀 크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경제사범이나 아니면은 어떤 약간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처벌하는 수위가 조금 낮습니다. 근데 정치사범은 좀 높게 처벌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우리가 많이 듣는 아오지 있죠. 네, 그것도 사실 평양이나 아니면 고위간직자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다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잘못되면 큰 공경에 처해요. 근데 남쪽으로 오는 거는 정치범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북한의 탈북이 90년 초반부터 이루어졌는데 중국으로 가서 어느 정도 돈을 벌거나 돈을 내보내거나 다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범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를 잠깐 떠나서 돈을 벌거나 어떤 배를 채우거나 생계를 위해서 어떤 법을 어긴 거죠.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남쪽으로 오는 거는 정치범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출발을 해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 국경지대에서 초반에 잡히면은 경제범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정치범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의도는 확실하니까. 남쪽으로 가려는 의도, 나라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로 갈 의도가 짙기 때문에 정치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잡히는 사람들은 출발해서 연길 조선족 자치주 그쪽에서 잡히면 변명거리가 있어요. 나는 남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배고프고 힘들어서 잠깐 중국에 와서 돈 좀 벌어가지고 다시 나의 사랑하는 나는 이제 어버이 장군님이 있는 품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이렇게 말만 잘하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6개월, 1년, 2년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다시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오다가 북경 그리고 뭐 곤명, 진홍, 심지어는 이제 타국, 라오스, 태국, 뭐 미얀마 이런 데서 잡히면 변명거리가 없어요. 너 왜 이 나라를 갔냐?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없지. 왜 갔냐? 이건 한국으로 오려고 간 거라는 게 거의 90%죠. 그러니까 변명의 거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면 거의 못 나오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탈북 비용이라는 걸 들이고 브로커들이 우리의 어떤 안전을 최소한 확보를 하는 거죠. 어떤 경로로 한국까지 오시게 되었나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밀인데 저는 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또 이걸 관련돼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개가 좀 된 거긴 해서 제가 이제 북미남이라는 굉장히 그 구멍가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콩강에 악어가 산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탈북 과정을 재현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DMZ를 건너서 오는 경우가 극히 일부죠.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발각이 되거나 잘못되면 생명의 위협이 정말 가해지기 때문에 DMZ를 건너오는 경우는 정말 신체 조건이 좋거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군인들 아니면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 이런 분들 두 분이 내려오셨고 배를 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어디로 가냐? 북한의 국경이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불행 중 다행이죠. 400km가 넘는 국경을 중국과 맞대고 있습니다. 압록강과 두반강을 합치면 470km가 넘어요. 여기에 다 국경 지역입니다. 바로 앞엔 중국이 있죠. 일단 두만강을 넘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삼국을 선택을 해요. 근데 중국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륙입니다.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너무너무 크고 정말 방대해요. 그래서 여기를 내 힘으로 가긴 힘들니까 브로커의 힘을 받아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국이었어요. 태국으로 가는 이유는 태국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중립국이고 그리고 난민을 수용해서 그들의 원하는 나라를 보내주는 법이 실행이 되고 있는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지는 태국이었죠. 저희 어머니와 저는 두만강을 무사히 잘 넘어서 브로커의 인솔 하에 연길에서 북경까지 이제 뭐 버스와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중국은 아직까지 여행을 가면 모든 지역과 지역을 통과할 때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아직도 그렇고요. 지금은 더 삼엄해졌어요. 올림픽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분증이 없죠. 잡히면 바로 북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다 피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길에서 북경까지 가는 기간이 만약에 고속철도를 타고 간다. 1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을 이동할 때는 3, 4일이 걸려요. 마을버스도 타고 뭐 트럭도 타고 로컬 도로를 가니까 그래야 이제 경찰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북경에 가서 한 차례 돈을 지불해요. 이게 탈북 비용을 지불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한 번에 지불을 안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잡힐지 모르거든요. 잡히면 땡 하면 우리는 돈도 잃고 안전도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25%를 냅니다. 그래서 북경이라는 어떤 중국의 중심지에 왔을 때 또 다른 25%를 지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북경에서 중국의 최남단 지역 곤명이라는 지역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고속철도나 편안한 걸 타고 가면 좋죠. 하지만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로컬 기차, 완행, 가다서다 반복하고 그 현지 그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타는 그런 기차를 몇 날 며칠을 앉아서 말도 안 하고, 왜냐하면 뭐 이제 북경부터는 다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와 또 다른 사람 해서 7명이 팀을 이뤄서 이제 이동을 했죠. 근데 이제 제일 난관은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이제 인터넷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아서 태국의 날씨, 라오스의 날씨를 알아요. 한국은 아무리 겨울이어도 거긴 덥다는 거.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아예 모릅니다. 우린 겨울에 출발하면, 겨울 옷을 입고 출발하면 남쪽 그 중국 지역에 가면 더워서 일단 죽어요.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에 일단 힘들어요. 축 처져요, 사람이. 근데 메콩강이라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강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뚫고 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브로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메콩강에 악어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다가 이 악어의 위험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너네가 좀 더 안전하려면 돈을 내라. 돈을 좀 더 내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브로커 비용 이외의 돈도 뜯어내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어떤 불안을 조종해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군 너네가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걸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위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정말 나쁜 짓이에요. 다른 거는 뭐 중국 공안이라든지 북한에서 파견한 비밀 경찰 이런 사람들한테 걸릴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이거는 자연의 어떤 위험이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공안한테 잡히면은 브로커들이 돈을 주고 우리를 빼낼 수 있지만 악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건 누가 어떻게 구해줍니까? 그러니까 더 무섭단 말이죠. 우리 팀 중에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또 그 타이밍에 생리를 하는 중이었어요. 피냄새를 맡으면 악어가 더 달라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서 대한민국까지 가야 되니까 요만한 안전을 해치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노력해요. 그분한테 우리가 막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그분이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랩으로 온 몸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피냄새가 나가지 않게. 그래서 랩으로 온 몸을 감고, 왜냐하면 메콩강에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가 딱 기숙이 와서 우리가 딱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메콩강이라는 게 엄청 잔 그 강들이 합쳐져서 큰 강이 되니까 그런 조그만 물들을 다 건너서 이제 큰 강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야 됩니다. 막 그냥 빠져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랩핑을 막 하고 이제 막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행히 보트에 이제 탑니다. 근데 뭐 태국에 이제 구글 검색해도 나와요. 메콩강에서 타는 배가 폭이 진짜 딱 이렇습니다. 그리고 길어요. 바나나 보트라고. 그래서 7명, 8명이 쫙 앉으면 딱 요렇게 앉고 물에서 배가 이제 뜨는 게 한 요 정도가 배가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또 메콩강이라는 게 흑룡강성에서 금강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물이 아예 그 진흙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뭐 깊은지 얕은지 감만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공포가 극대화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타고 3시간 동안 메콩강을 달립니다. 그냥 쫙. 그래서 막 물살 이렇게 샌드도 막 하고 막 해서 이제 태국에 도착을 하죠. 태국에 딱 도착을 해서 브로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태국에 딱 내려서 경찰한테 찾아가세요. 당신들은 이제부터 태국 경찰들의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기숙에 대고 저희를 짐짝처럼 내던집니다. 짐도 저희가 몇 개 가져왔는데 사람이 먼저 내니까 짐을 그냥 막 하늘 공중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또 나 내리니까 너무 더운 거죠. 너무 덥죠. 그래서 내려서 민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뭐 동남아에 사신 분들이 영어를 했습니다. We from North Korea. Report to the police. 영어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영특한 아이였어요. 제가 이제 그 세계사 이런 책들도 좀 많이 보고 있어서 제가 태국 깃발을 알거든요. 근데 그 집에 걸려있는 깃발이 태국 깃발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려서 아니 이거 빨리 나가자. 나가서 보니
브로커가 가이드가 우리를 태국까지 내려다 줘야 되는 임무를 완수를 안 하고 미얀마에다 내려준 거예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여기는 북한 대사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이 되면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 태국이라는 곳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지적에다가 저희를 내려서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7명이 정신을 차려서 갈대밭을 헤치고 물에 이렇게 빠져서 겨우겨우 헤엄쳐서 나갔더니 그제야 요만한 강을 하나 건너니까 이제 태국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도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한 대 쫙 오더라고요. 와서 어디서 왔냐. 근데 워낙에 많은 탈북민들이 거기로 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다. 오케이. 내일 경찰서로 와라. 날이 다 저물었어요. 우리 퇴근해야 된다. 퇴근길이래요. 퇴근하는 길에 우리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야. 우리 가면 바로 잡아서 다 해서 보낼 줄 알았는데 우리 퇴근한다는 거야. 와, 공무원들은 시간 확실하게 지키는 5시인데 퇴근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도 없지, 말도 안 통하지. 태국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길가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잤어요. 아침 밝았어요. 자, 경찰서 갑시다. 갔습니다. 경찰서 이렇게 듬직하게 이제 높으신 양반이, 지금 경찰서 자리 없는데? 너네 일주일 후에 와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나도 많은, 제가 이제 2008년도, 9년도 요 시기에 왔는데 너무나도 많은 탈북민들이 그 지역에서 탈북해서 오다 보니까 모든 경찰서 감옥에 탈북민들에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주일에 15명씩 데려갔어요. 2주에 30명? 네, 이렇게.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 앞에 한 700명의 탈북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빠져야 감옥에도 자리가 나고 이제 방콕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도 자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40일 동안 그 메사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했어요. 길가에서. 자리가 날 때까지. 한 3, 40일 이제 노숙을 경찰서 뒤에 오막살이 집에다가 이제 길가에서 매트릭스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혼자 거기서 저희끼리 밥도 지어 먹고 이러면 살다가 어느 날 경찰이 이렇게 옵니다. 나와서 준비해, 감옥 들어간다. 와, 다 한호하는 거예요. 감옥 가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은 탈북민들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감옥을 가고 거기서 재판도 받고 또 다른 이제 진짜 감옥, 그러니까 범죄자를 수용하는 그런 감옥에서 또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태국이라는 곳에 불법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방콕에 있는 이제 수용소, 난민센터로 이제 이동이 돼서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죠. 오랜 시간 끝에 한국에 왔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할 땐 모든 사람들이 중국에 딱 가서 하면 이제 한국인 줄 알아요. 근데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정보들을 계속 탑재하는 거죠. 탈북민들 만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된대요? 6개월이요. 저는 얼마나 기다렸어요? 나 지금 5개월째예요. 미국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몇 년? 저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안에서 엄청난 정보들을 다 받아요. 그리고 5개월 동안 그 태국 감옥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국제전화로 한국과 통화도 하고 아버지과 통화도 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간 체념 상태예요.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감옥 안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면 바로 이제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가서 조사도 받고 하나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내려도 다 압니다.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국정원에 가고 하나원에 가고 조사받고 이걸 다 압니다.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태국에는 저희가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시설, 호텔, 이런 데를 사용해 본 적이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저는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딱 가서 이제 일을 보고 나서 손을 씻으려고 이제 이렇게 수도꼭지를 올렸죠.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다 하길래 다 모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써본 적 이렇게 봤더니 올려서 손을 씻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올려서 손을 딱 씻었는데 물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도착했을 때가 대한민국 딱 6월
이때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남쪽은 정말 남쪽이어서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구나. 더워서 이제 어떻게 사냐. 그 더운 물을 인내하면서 조금씩 손을 계속 씻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어떤 아저씨분이 이렇게 쓱 보더니 이렇게 봤는데 제 꼴이 말이 아닌 거죠.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피골이 아주 상접해 있거든요. 수도꼭지를 이렇게 조금씩 싹 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도가 딱 맞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한 수도꼭지 구멍에서 찬물과 더운 물이 같이 나온다? 와, 이거는 진짜 저에게 있어서는 누군가 물을 덮이고 있다, 밑에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